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어머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혜경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당북집 말이에요. 어차피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맡을게요. 평생 모아온 돈으로 남편과 함께 마련한 그 집.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혜경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전세금도 보태주셨고 애들 학원비도 해주셨으니 이제 집 명의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들 윤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 부부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그럴 수 없어.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은 힘듭니다. 알아서 하세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혜경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 마시다 든 작은 티스푼이 쥐어져 있었어요.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옆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노인.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혜경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던 낡은 봉투의 존재를. 2달하고도 보름 뒤 혜경은 한정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예약석에는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혜경은 추석날 쫓겨났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번뿐인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혜경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오늘 아들 윤호 집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며느리 수진이 일주일 전에 전화를 걸어왔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혜경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전날 밤부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무쳤다. 윤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마트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정성껏 양념에 재웠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다. 아침에 남편이 쓰던 연두색 보자기에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다. 묵직했다. 제 정성이 담긴 무게였다.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을 열었다. 안에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있었다. 남편 윤재석과 함께 샀던 토지 서류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깊숙이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오전 11시쯤 윤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었다. 거실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다. 소파엔 수진의 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있었다. 혜경보다 3살이나 어린 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었다. 사돈 어르신도 오셨네요. 혜경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부엌으로 갔다. 사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물을 썰고 있었다. 제가 나물 좀 무쳐왔는데요. 아,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가득 차 있었다. 혜경은 까치발을 들고 나물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어머님, 피곤하시면 소파에서 쉬세요. 아들 윤호가 말했다. 장모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혜경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신만 빠진 것 같았다. 식사 시간이 됐다. 혜경의 자리는 끝자리였다. 상석엔 수진의 아버지가 앉았다. 혜경은 조용히 끝자리에 앉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수진이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말렸다. 할 일이 없었다. 오후에 사돈과 수진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혜경은 맨 끝에 섰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다. 수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찍자는 말은 없었다. 어머니, 거실 좀 치워줄래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다. 이미 깨끗한 거실인데도 혜경은 다시 닦았다. 오후 4시쯤 자신이 가져온 갈비를 꺼냈다. 사돈이 맛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이구, 조금 짜네. 사돈이 혜경의 옆으로 왔다. 손에서 갈비 용기를 가져가며 한마디 했다. 짠 게 몸에 안 좋아요. 갈비는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다. 저녁이 다가왔다. 차례 준비가 시작됐는데 혜경은 할 일이 없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먹었는데 시큼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했다. 저녁 7시 차례를 지냈다. 혜경은 뒤쪽에 서 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혜경은 그 속에 없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됐다. 수진이 차를 끓여왔다. 차잔을 하나씩 나눠줬다. 혜경도 차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다. 수진이 혜경의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경은 며느리 수진과 윤호를 쳐다봤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사돈 부부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어머님, 강북에 있는 집 말이에요. 이제 윤호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수진의 말에 귀가 멍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북집은 혜경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20년 넘게 살던 그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혜경은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수진을 똑바로 봤다. 내 집을 왜?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에 온기는 없었다. 사돈 어르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요. 사돈이 거들었다. 아들 윤호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경은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다.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다 줬잖아.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다. 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요양원이라고? 윤호가 벌떡 일어났지만 어머니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엄마, 지금 사돈 앞에서 왜 이러세요? 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말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 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윤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라니?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려는 거 아니니? 혜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네.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고 싶은 걸 참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보니 작은 숟가락 하나를 쥐고 있었다. 차를 마시다 들고 나온 것이었다.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 속을 봤다. 거기엔 늙고 초라한 버림받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혜경의 가방 깊숙이 20년 전 남편이 남긴 그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밤거리는 쌀쌀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택시를 불러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니, 이제 그곳이 정말 자신의 집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택시 안에서 혜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추석 연휴라 거리는 한산했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혜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숟가락이 쥐어져 있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혜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했나? 아들을 잘못 키웠나? 그리고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몫을 지켜야 해. 그게 자존심이야. 혜경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혜경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가방 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농지 매입 계약서. 혜경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남편이 살아생전 사둔 땅의 계약서였다. 그때는 모두가 말렸었다. 그런 시골 땅을 왜 사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혜경은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택시에서 내린 혜경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티스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딸그랑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액자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혜경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외면, 사돈들의 침묵.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안방 장롱을 정리하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스웨터를 들어 올리다 그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혜경은 봉투를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2003년 5월이었어요. 2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어느 마을의 토지 300평. 매입가는 3천만 원. 아, 이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목공방을 운영하던 시절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땅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보, 평택 쪽에 땅이 싸게 나왔대. 하나 사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때 혜경은 반대했었습니다. 무슨 시골 땅을 사요? 그 돈이면 윤호 학원비에 보태야죠.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에 큰 보탬이 될 거야. 믿어봐. 결국 남편은 혜경 몰래 땅을 샀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혜경이 반대할 걸 알고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혜경은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여보, 이 땅은 당신 명의로 해뒀어. 언젠가 이게 우리 두 사람의 미래가 될 거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시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이걸 왜 말 안 했어요? 그날 오후 혜경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영업하던 곳이었어요. 사무장 박민식은 남편의 거래처를 통해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민식 씨,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혜경은 토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식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몇 장을 넘기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혹시 뉴스 안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박민식이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려 혜경에게 보여줬어요. 평택국제물류단지 조성 확정. 2026년 착공 예정. 이 땅이 있는 지역이에요. 작년 말에 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평당 시세가 지금 박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혜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조만간 토지 보상 공고가 날 겁니다. 어머님, 남편분이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야. 민식 씨, 제가 지금 뭘 해야 하죠? 일단 명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박민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혜경은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부동산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혜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혜경은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명의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경. 남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땅을 샀던 것입니다. 왜 내 이름으로 했어요? 손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당신 것이오. 누구도 이걸 건드릴 수 없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건 당신이 지켜야 할 몫이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그리고 아내가 홀로 남겨질 것을. 그날 밤 혜경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호.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추석날 밤에 그 초라한 할머니는 거기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혜경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법무사 찾아가기 2, 토지 보상 절차 확인 3, 변호사 상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시작하기.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넣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법무사 김정수 58의 사무실이었죠. 어머님, 앉으세요. 김 법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혜경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 토지가 제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정혜경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5월 등기된 이후 변동사항이 없네요. 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김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이 토지에 대해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좋습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명의자인 어머님께 직접 통지가 갈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보상 금액이 나오면 다시 상담 오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민식이 추천해준 정세훈 45 변호사였어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혜경은 추석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내놓으라고 한 것, 자신이 쫓겨난 것,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토지 이야기까지. 정 변호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강북 집은 어머님 명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어머님 명의고요. 그럼 법적으로 어머님이 완전한 소유권자십니다. 아무도 어머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약 재산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을 맡기시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시거나.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혜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요.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 능력자이십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아무 제약이 안 됩니다. 그 말에 혜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드님께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예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으시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고요. 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어머님도 법적으로 주체이십니다. 아무도 어머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혜경의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경은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날 저녁 혜경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내 이름으로 해뒀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아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이었죠. 고마워요.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토지보상 사전 안내문이었어요. 3주 후에 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경은 즉시 정세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보상 안내문이 왔어요. 좋습니다. 설명회에 꼭 참석하시고 보상액 산정이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혜경은 달력에 설명회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날 밤과는 달랐어요. 불안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일찍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를 걷기로 했어요. 공원을 걷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혜경 씨,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당해졌어요.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보상금이 들어올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은 어머님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절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원이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경은 새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윤호였어요. 엄마, 응, 추석날은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대로. 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장소 정할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경은 달력을 봤습니다. 토지 보상 설명회 날짜. 그리고 그 일주일 후. 그때 만나자. 혜경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윤호와 수진 만나기 한정식집 예약. 그날부터 혜경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건강을 챙겼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옷들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깔끔한 옷 몇 벌을 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보상 설명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혜경은 새로 산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가득했어요. 평당 보상가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혜경은 계산했습니다. 300평이면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혜경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정확한 보상액은 언제 나옵니까? 한 달 후에 개별 통지됩니다. 그때 이의 신청 기간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이 길을 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땅 하나 사두면 어떨까? 그때는 말렸었는데 당신이 옳았어요. 집에 도착해 혜경은 정세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어떻던가요? 평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래요. 그럼 최소 24억, 최대 36억 정도 드시겠네요. 괜찮은 금액입니다. 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한 금액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그때 다시 뵙죠. 전화를 끊고 혜경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편함에서 다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보상액 결정 통지서였어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토지 보상액 32억 원.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통지서 받으셨나 봐요? 네, 32억 원이래요. 적정한 금액입니다. 이의 신청하실 필요 없어 보이네요. 수령 절차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혜경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상금 수령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될 겁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머님은 당당한 재산가이십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혜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제 윤호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혜경은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명동 한정식 한가람. 수진이랑 같이 와.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혜경은 새로 산 한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치마 저고리.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곱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얇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추석날 쫓겨났던 그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경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한정식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토요일 혜경은 아들과 며느리를 한정식 집으로 불렀다. 둘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다. 엄마, 웬일로 이런 고급진 식당에? 윤호가 먼저 입을 뗐다. 혜경은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집 정리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저희한테 명예 넘겨주시는 거예요? 잠깐. 혜경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윤호와 수진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됐다. 이건 내 아버지가 20년 전에 남긴 거야. 나도 잊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찾았지. 무슨 서류인데요? 수진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다. 농지 매입 계약서. 너희 아버지가 미래를 위해 사둔 땅이야. 그때는 모두가 비웃었지. 나도 반대했고. 혜경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근데 내 아버지 말이 맞았어. 윤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그게 무슨... 개발 들어간다더라.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 수십억이야.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저 놓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처리나 은행 업무 같은 거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다 정리했어. 네!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호사도 만나고 땅도 내 명의로 확실히 해뒀어.
그리고 혜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재산은 전부 기부할 거야.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들은 대로야. 이 땅에서 나오는 보상금, 그리고 도심 아파트 매각금 전부 다 기부하기로 했어. 독거노인 지원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윤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얼만데요? 알아.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혜경은 담담하게 답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있는데. 너희 혜경이 차갑게 웃었다. 추석날 밤에 나한테 나가세요라고 한 그 너희 말이니? 윤호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그때는 저희도 힘들어서. 힘들면 엄마 내쫓아도 되는 거니?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 넘게 살면서 내 자식한테 그런 말 들을 줄은 몰랐어. 엄마,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뭐? 혜경이 아들의 말을 잘랐다. 제발 유산 달라고? 그게 하고 싶은 말이니? 윤호는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도 생각했어.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울기도 했지. 혜경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근데 알았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엄마,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엄마로만 살았어. 할머니로만 살았고 정혜경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지. 근데 이제 알았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걸. 혜경은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너희한테 물려줄 유산은 한 푼도 없어. 나는 이 돈으로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을 돕고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도울 거야. 그게 내 아버지도 원했을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 생각? 혜경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는 나를 생각했니? 나를 ATM 기계처럼 여기고 집 명의를 빼앗으려 하고 나를 내쫓을 때 나를 생각했어? 어머니, 그건 됐어. 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는 젊고 건강해.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어. 근데 세상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돌봐줄 사람 없는 아이들이 많아. 내 돈은 그들에게 가야 해. 윤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걱정 마. 나한테 필요한 만큼은 남겨뒀어. 시골에 작은 집 얻고 텃밭 가꾸면서 살 거야. 그걸로 충분해. 엄마, 제발.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뭐? 마음을 돌려달라고? 혜경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유언장도 작성했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혜경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고개를 숙인 아들. 기회는 이미 줬어. 추석 이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너희한테서 연락 한 번 없었어. 안부 전화도 사과도 없었지. 근데 땅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더라. 윤호가 할 말을 잃었다. 너희가 나한테 원했던 건 엄마가 아니야. 돈이었어. 그게 가장 슬펐어. 혜경은 가방을 들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엄마, 윤호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혜경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연락하지 마. 적어도 당분간은. 혜경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고 엄마로서의 나가 아니라 정혜경이라는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식당 문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었다. 혜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았다.
누군가의 지갑이 아닌,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정혜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봄을 향해. 혜경은 도시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생전에 사랑하던 그 땅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을 마련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창문을 열면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의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아침이면 혜경은 남편이 생전에 자주 걸었던 논두렁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땅이 정말 우리 미래였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면 마치 대답하듯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며칠 후 마을회관 벽보에 붙은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자 모집. 혜경은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도시에서 상처받고 이곳으로 내려온 이웃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어떤 이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우리끼리 가족하면 안 되나? 한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다. 혜경은 잠시 웃더니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죠. 그날 이후 혜경의 집은 작은 쉼터가 되었다. 함께 밥을 지어 먹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고장난 라디오를 고쳤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혜경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봄이 오자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득 피었다. 그날 아침 혜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저 윤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밥 먹으러 가도 될까요? 혜경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솥에 다시마를 넣고 두부를 썰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오직 정혜경으로서.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들판에 유채꽃이 일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찾은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다. 오늘의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 어떠셨어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당신, 혹시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혜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약자라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야기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